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도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초점을 미래 가치를 찾아내는 것, 동학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책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라는 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번 4강이 끝나고도 저하고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좀 다시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도서관에도 이 책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는 책은 큰 글자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와서 읽기 어려운 분들은 큰 글자로 찍은 책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도서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이제 사셔도 되고요. 사라는 뜻으로 꼭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주로 나눴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동학의 이상은 사실은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교의 이상인, 고전 유교의 이상인 대동사상이 시적절하게 다시 정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죠. 동학은 최재우만의 동학이 아니고 최시영만의 동학이 아니고 전봉준만의 동학이 아니고 만인의 동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동학농민혁명군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손화중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강의로 불러들여서 그분이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언행에 드러난 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분은 또 어떤 점에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후세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선운사, 고창에 가면 선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선운사는 동백꽃으로 유명하죠. 그 선운사의 암자 가운데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고 그 암자의 맞은편에 보면 커다란 마애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륵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지에서는 그 불상을, 그 보살상을 마애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예언서가 나왔어요. 아니 나온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예언서를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오고 갔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손화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학의 훌륭한 지도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강조할 말씀이 사실은 좀 8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복습을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동학 농민혁명의 중심에는 이제 다 아시죠? 평민 지식인이 있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새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동학사상, 그 동학농민혁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관계의 질적 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농민들의 반란이 아니라는 거죠. 농민들의 반란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를, 또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한 점에서 관계의 질적 전환을 꾀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동학농민운동은, 그 기반이 되었던 동학은 정감노구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하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사상의 배경에는, 운동의 배경에도 그렇고 사상의 배경에도 그렇고 불교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륵하생신앙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동학사상에도 미륵하생사상이 하생신앙이라고 하죠. 그게 보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교와 동학, 성리학과 동학을 말할 적에 그 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른바 대동이라고 하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는 큰 대자고 동자는 같을 동자니까 크게 동등한, 그런 뜻이 되겠죠. 크게 동등한, 크게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태적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란 말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고의 전환을, 지금 현재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산업화 또는 근대화의 패러다임에 익숙하죠. 그런데 산업화와 근대화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 생태적 평화, 생태적 공존, 그런 생태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번 강의, 4번에 걸친 강의에 사실 가장 중요한 귀결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점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동학은 생태적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그리고 8번째, 맨 마지막으로는 그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의 전환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삶의 방식의 전환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틀을 바꾸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당연히 그 가치는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런데 동학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요소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학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다단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향했던 종교적
사상적 여러 갈래를 통합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통합은 기계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사실은 플러스라기보다는 곱하기의 통합이었다. 즉 그것은 단순히 부분과 부분을 합친 것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을 곱한,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상을 만드는 그런 동학이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도 정당제 민주주의를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라는 그런 외침으로 들린다.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상부상조, 약자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동학에서 말하는 후천개벽. 그러니까 후천개벽이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먼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자도 열리다, 벽자도 열리다인데, 열리고 열린다는 말은 크게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열려 있는 세상 아닙니까? 시작이 아니고 이미 한참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의 열림을 유교에서는, 그리고 동양의 유교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다른 사상에서도 선천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선천의 개벽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천의 세상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려야 할, 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릴 그 세상을 후천개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후천개벽이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그런 상상, 기대, 소망이 있겠죠. 그 소망이 바로 고전에 보이는 대동사상의 연장선에 서 있다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른바 폐정 12개안을 말씀드리면서, 폐정 12개안이라는 것은 동학 측이 조선 정부에 요구한 개혁의 내용이죠. 이러이러한 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우리의 바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많지만 그것을 집약해보면 12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12번째 항목에 토지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본래 전봉준이 하지 않은 말인데 글을 쓴 오지영이라는 학자가 집어넣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꽤 믿을 만한 논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적힌 대로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토지의 평균 분작이 등장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잘 조사해 보니까 고종 30년 1894년 12월 2일에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일본군 소좌가, 그 사람이 이제 동학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이 파견한 군대죠. 제12대대의 미나미 고시로 소좌. 소좌는 요즘 관직으로 하면 소령이죠. 그가 이제 취조를 했습니다. 그 취조 문서를 구공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두로 진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봉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농업의 소유관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제와 살림제를 바꾸는 거다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전봉준 한 사람의 바람이었겠습니까? 최고 대표자인 전봉준이 일본군 사령관인 미나미죠. 미나미에게 아주 숨김없이 말한 것처럼 동학은 하나의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의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란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 우리나라에서는 농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토를 짓는 농부였잖아요. 경작에 임하는 농부였지만 한 뼘도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차는 있지만 대략 5%에서 10%가 지주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식구를 부양하는 것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의상 지주라고 한다면 5 내지 10%가 지주고, 나머지 15 내지 20 내지 25% 정도는 일부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자기 땅도 좀 있지만 소작을 겸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70 내지 80%는 완전한 소작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소작농의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건 뭐였겠어요? 나도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땅은 내 이름으로 갖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소망을 동학은 대변하고 있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전봉준만의 뜻이 아니라 동학농민군 전체의 소망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람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학교 다닐 적에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실학자들, 반개 유형원이나 성호 이익이나 다산 정약용이 주장한 내용의 개혁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토지제도의 개혁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중산층을 키우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농민을 대부분으로 만들자. 그거였죠. 지주를 완전히 없애자가 아니고 지주는 지주대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적어도 자급자족은 할 수 있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립농으로 키우자 하는 것이 실학자들의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 실학자들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개유용원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봉 정도전이 꿈꾸었던 생각이고 삼봉 정도전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생각이고 그 생각의 끄트머리로 올라가 보면은 유교의 고전인 예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예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운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말하자면 챕터 예운, 예운 편이 있어요. 예운장이 있는데 그 안에 대동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글자 뜻만 풀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크게 같음. 뭐가 도대체 크게 같음인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억압적인 지배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억압적인 지배가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따뜻한 관계, 정의로운 관계, 사회적으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바로 대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대동은 마크스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도덕적 교양을 함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굳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일종의 아나키즘이죠. 지배 권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지배 권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통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아니고 질서정연하지만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강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구나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죠. 꿈 같은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국가라고 하는 것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모든 공권력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 예금을 누가 뺏으러 오지 않을까? 우리 집 텔레비전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가가 없는데도, 경찰이 없는데도, 사법이 없는데도, 행정이 없는데도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사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하나하나의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사실 유교는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강조하고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덕을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은 현실이 아니죠. 이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865년 고종 2년 10월 28일에 그날이 이제 최재우의 생신날입니다. 최재우의 생신날. 최재우 선생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대구 감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학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시영 선생이 자기 돌아가신 스승님의 생일 제사를 지내면서, 옛날에는 제사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기일 제사가 있고 생일 제사가 있고.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시면 되죠. 우리 도인은, 여기서 말하는 도인이라는 것은 동학 교도를 말하죠. 우리 도인은 모두 부귀와 빈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부와 귀로 사람이 나누는 것도 반대하고, 빈과 천으로, 즉 부와 귀라는 건 뭐예요? 소셜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죠. 사회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빈천은 뭐예요? 소득의 차이에 의한, 말하자면 경제적 계급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제적 계급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명확하게 했어요, 여기. 빈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게 바로 선사의 뜻. 선사가 누굽니까? 최재우의 뜻이죠. 선사의 뜻을 따름으로써 으뜸으로 삼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생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내가 이해하는 선생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빈천도 없고 부귀도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럼 이게 바로 후천개벽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본 전봉준이 나는 전제를 고치기를 원했다. 최종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초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혁명이 최종적으로 완수가 된다면은 그런 사회 구조, 경제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을 나는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책들은 제가 동학으로 가는 사상적인 길, 동학으로 가는 사회적 변화의 길, 동학으로 가는 정치적 디스코스를 다룬 책들을 여러 권 썼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요컨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학의 후천 개벽은 유교의 오랜 이상인 대동사회의 꿈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하생신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앞에서는 특별히 거론할 시간이 없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새롭게 체험하고 있었던 가톨릭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좀 더 확대된 형태로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또 앞에서는 말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것은 동학 농민혁명보다 조금 앞서서 일어났던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타이핑, 태평운동, 태평천국 운동의 흐름과도 같은 맥락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의 이상적인 지향점은, 동학이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지향점은 매우 고전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대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건과도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18세기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탄압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던 서학의 흐름과도 일치되는 점이 있었다. 그런 여러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은 폭발적인 뭘 보였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동학농민혁명에 우리가 아는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혁명 하면 몇 사람의 이름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두터운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농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손화중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화중과 같은 지도자가 시골에 조그마한 마을 훈장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어간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떠오른 사건을 한번 알아보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감록 운동을 계승하고 그 운동은 미륵하생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고요?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여러 해 전에 한 고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고발 사건이었냐면 고창에 동백꽃이 아름다운 선운사의 말사인 도소람의 스님들이, 그 당시 거기는 이제 행정 단위가 무장현이었습니다. 무장현의 현감에게 한 사나이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고발된 사나이가 바로 손화중이었습니다. 고발의 사유는 뭐였냐면 스님들의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손화중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우리 절에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그게 고발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보물은 무엇이었냐? 그 보물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니요. 그 책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보지 못한 책을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옛날서부터 우리 절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절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소람의 암벽에 새긴 불상이 있고 그 불상에 배꼽이 있는데 그 배꼽 안에 옛날에 아주 훌륭한 분이 숨겨둔 비결이 있습니다. 정치적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꺼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비결서가 세상에 나타날 때가 있고 그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아중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배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비결서를 훔쳐갔습니다. 이런 고발장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조선 후기 상황에서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정말 그럴듯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요약한 것처럼 길게 설명할 겨를은 없고요. 간단하게 제 나름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 미륵 하생신앙의 주도권을 스님들이 갖느냐 동학이 갖느냐 하는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누가 가져간 겁니까? 손아중이라고 하는 동학의 접주가 가져간 거야. 그는 시골의 유생으로 성장해서 훈장이 되었지만 이 사건을 일으킬 당시에는 이미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도 어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비결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비결서는 바로 일종의 정감록이었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예언서였다. 그런데 그 예언서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손아중은 찾아가서 뚜껑을 열고 가져갔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져간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장을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정조 때의 유명한 문신 가운데 이서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학자였대요. 그분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서 각 고을을 순회할 적에 바로 이 도서람 마애불에 비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비결을 꺼냈다는 거예요. 꺼냈는데 갖지 못했어요. 왜 갖지 못했냐면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왜 소유하지 못했냐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제 관찰사가 직접 꺼내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시켰죠. 첫 장을 딱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아무해에 이서구라는 사람이 돌을 깨고 이 책을 열 것이다라고는 구절이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 몇 줄을 딱 봤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우박이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집어넣어 해가지고 집어넣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감히 그 비결에 손을 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이서구 정도의 높은 학식과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도 그 비결서에 손을 대면 난리가 나는데 보통 사람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걸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소람의 승려들이 고발한 바에 따르면 이 비결서가 지금 누구 손에 들어가 있어요? 손아중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폭풍이 불지도 않았어요.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그 비결서는 임자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임자가 누구다? 그 임자가 손아중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손아중이 조사를 받게 되긴 했는데 그 사건은 위야무야 됐어요. 사건은 위야무야 됐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아중에게. 손아중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어서 그래서 손아중 밑에 몰려든 동학교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거예요. 수천 명이죠. 수천 명이. 손아중은 말하자면 K-팝 스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비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세요. 이것이 결국 1894년 3월에 전봉준이 이른바 제1차 봉기, 제1차 혁명을 일으킬 적에 고부에서 일으키지 않았어요. 무장에서 일으켰어요. 왜 무장에서 일으켰어요? 무장에 손아중이 있기 때문에. 손아중이 왜 뜨세요? 손아중이 그 지역에 있는 접주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으므로, 가장 인기가 있었으므로, 그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데는 그 자신의 어떤 재력과 그 자신의 학식과 그 자신의 덕망도 작용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비기 사건이 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동학을 따르는 농민들은, 동학을 앞서 주장하고 있는 선각자들은 결국 예언서와 거리가 가까웠다, 멀었다. 예언서와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 그들은 정감록을 믿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정감록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할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설사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떠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 비결이, 불상의 배꼽에서 비결이 나오는 날, 그 나라가 망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조선이죠. 이제 조선은 망한다. 그리고 망한 후에 다시 흥한다. 조선은 망하는데 조선이 망한 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다시 일어난다. 즉 후천개벽이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전설, 그런 소문, 어쩌면 가짜뉴스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랬던 것입니다. 깊은 충격을 받고 누군가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정감록과 동학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감록과 미륵하생신앙의 연결고리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 손아중에게 일어났다. 그 동학농민혁명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김재홍이라고 하는 선비가 쓴 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동학농민군을 이른바 정도령의 군대로 봤다. 즉 정감록의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서 군대를 몰고 새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들 평가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감록과 동학 관계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가 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일본인들이 쓴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그거를 정탐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본국에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학의 주문 가운데는 시천주 조화정이란 말이 제일 핵심적이잖아요. 그죠? 천주를 잘 섬겨라. 그러면 그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조화정은 조아정과 발음이 비슷하다. 그럼 조아정은 무슨 뜻이냐면 조아, 우리를 도와서 한다. 누가? 정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정과 비슷함으로 일본 사람들 기록에 이렇게 나오죠. 농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가 우리들을 도와준다. 그런 뜻으로 조화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시천주를 하면, 천주님을 잘 모시면은 정감록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동학은 정감록과 동학은 미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담은 불교 경전, 미륵하생경과 통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화중.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름밖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동학농민군의 복장은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은 역사화죠. 역사화. 역사적인 사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역사화죠. 그 역사화 속에서 보면 동학농민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장을 갖추고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 당시의 사정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동학농민군의 대표적인 복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과 같았어요. 오른편 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학농민군은 죽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동학농민군의 물론 상당수는 죽창을 들었겠지만 대표적인 동학농민군의 모습은 죽창을 든 모습은 아니다. 그럼 뭘 드는 모습이다? 총을 든 모습이에요. 총. 무슨 총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화승총이라고 하는 총이죠. 화승총은 무엇입니까? 화승총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들고 왔던 조총이 있죠, 여러분. 그 조총을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조총을 우리가 수용했죠. 16세기 말에 우리가 조총을 수용해가지고 19세기 말까지 300년 동안 우리 나름으로 조금씩 고치고 개발한 총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주 무기는 조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주 무기는 대포였습니다, 여러분. 동학농민군이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죽창을 들고 싸웠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동학농민군도 있었지만 무장한 동학농민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장한 동학농민군은 화승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화승총은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화승총은 한 자루에 대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승총 하나는 단가가 약 100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쌉니다. 100냥이면 어느 정도냐면 논 2,000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학농민군이 가지고 있는 화승총은 본래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대부분은 다 관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화승총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서 떼뭉쳐서 가면 관청이 그 탐관오리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청마다 다 이런 화승총이 100자루, 200자루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화약도 있고 총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턴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직업적인 사냥꾼이라든가 또는 직업적으로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화승총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화승총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각 관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화승총들을 다 털어가지고 동학농민들이 소유하고 그걸 또 사격을 연습해가지고 화승총을 잘 쏘는 그런 말하자면 그 화승총을 잘 쏘는 사람들을 포수라고 말합니다. 포수. 왜냐하면 총을 쏘는 것도 포를 쏘는 것과 같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총을 쏘는 것도 방포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화약을 터뜨려서 나가는 무기는 일단 작은 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솜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잘 쏴요. 조금만 훈련하면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고 잘 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들도 화승총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온 관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죽창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서울에서 내려온 직업 군인 1000명, 2000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총을 잘 쏘니까 동학농민군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총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손아중의 사상이 뭐냐 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손아중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두 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초창기에 나왔던 창의문, 즉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는 이유,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는 이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이유를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문이 있죠. 경문은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도 호응하라 라고 하는, 말하자면 선동의 또는 설득의 글이 있죠. 그런 글은 손아중 혼자 쓴 건 아니죠. 전봉준과 손아중과 김계남 등이 상의를 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또 손아중이 나중에 제2차 봉기, 9월달이 되면, 1894년 9월달이 되면 서울로 가는 2차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때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지도부가 전라북도 남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때에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이 모여 있을 적에 손아중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손아중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 우선 창의문에 나오는 걸 보면 동학농민군은 자기들 자신을 의려, 즉 의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의병이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본 거죠.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의 운명이 등잔불처럼,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선다, 이렇게 표방했고요. 그러면 결국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 나라의 중심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국가 권력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총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은 화승총보다는 훨씬 사거리가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는 1894년 6월 이후가 되면 동학농민혁명군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은 이 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건 나중 얘기고, 손아중은 전봉준 등과 함께 전라도 여러 곳에 고을마다 집강소를 열었잖아요. 집강소를 열어서 관민공치를 한 거죠. 즉 관리들과, 한쪽에는 관리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동학농민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과거와는 달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과거와는 달리 양반에게 편중되지 않는 그런 정치를 몇 달 동안이지만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런 점은 이제 대단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점이죠.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동학에서 배우는 미래가치, 손아중에게서 배우는 미래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걸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면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어디서 나타났던 겁니까? 집강소에 나타난 거죠. 집강소를 보게 되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백성들의 뜻을 직접 반영한 행정, 백성들의 뜻을 직접 반영한 사법, 백성들의 뜻이 직접 결집이 된 그런 군사, 치안, 경제, 모든 점에서 백성들의 뜻, 오늘날로 하면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뜻을 정치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동학은 우리에게 시사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대부분 다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즉 정당제 민주주의입니다. 정당제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무척 많은데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 겨우 한 개나 또는 두 개나 세 개의 정당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다 보니까 그 중요한 정당들이 일을 잘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권 그 자체에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굴 때가 많다. 그래서 A당이 집권을 해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B당이 집권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면 다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죠. 다당제를 하는 나라는 또 어때요? 거기는 정치가 너무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3개 정당, 때로는 4개 정당이 합치다 보니까 그 당과 당 사이의 견해 차이를 자기들이 스스로 잘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개혁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수명도 매우 짧고 불안정하다. 그러면 결국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다. 개혁 같은 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연금개혁 못하죠. 보험개혁 못하죠. 하나도 할 수가 없죠. 왜요?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표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지만 이런 거죠. 포퓰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본래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는 요금을 다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정권에서 야, 이번 추석은 예외로 통행료를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되면 지난 정권은 추석만 열어줬지만 우리는 설날도 열어준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지난 정권은 추석 때 돈을 안 받았지만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추석 때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그러면 날이 갈수록 뭐가 돼요? 이제 날이 갈수록 다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서너 번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전부 다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로공사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도로를 보수해야 되고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아무도 이미 풀어버린 공짜 통행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의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현실성이 있어. 정당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로도 뽑게 되는 거죠.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오늘날 정치에서 많이 반영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 30개의 칸톤으로 나뉘어져 있죠. 칸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칸톤의 중요한 일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해결을 해요. 또는 투표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은 주민투표를 연방을 위한, 국가를 위한 주민투표를 1년에 20건 이상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칸톤을 위한 주민투표를 30건쯤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50번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요일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표만 하려고 그러면 다 일요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투표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건 벌써 참여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해봤자 소용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일을 잘 처리한다고 믿어서 그러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조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투표율이 높고 그 외의 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하기에 적합하지가 못한 거죠. 스위스 사람들 보면 그런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한다.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가 스위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하여튼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우리가 집강서에서 보듯이 동학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보게 되면 유무상자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자, 유아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본 규절에서는 선사의 가르침, 수훈 최재호의 가르침이 빈천도 없고 부귀도 없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든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고 부귀 자체는 있지만 부귀에 따른 차별이 없고 빈천 자체는 있지만 빈천에 따른 차별과 배제와 혐오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잘 사는 나라가 더 심하게 걸려있는 병이 양극화의 병이거든요. 이런 양극화의 병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결코 상대를 혐오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가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경제제도를 만들라 하는 요구로 들립니다.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눔이 있는 삶, 배움이 있는 삶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처럼 오늘이 금요일인데도 금요일 저녁인데도 그리고 첫 번째 강의가 아니고 네 번째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배움과 나눔의 의지가 정말 강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아중에게서 배우는 또 다른 미래 가치가 있다면은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을 했을 적에 생태주의적 문화를 이 사회에 적극 도입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하늘인 세상이니까요. 사람만이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도 하늘인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 세상은 결국 지구의 주인이 사람만도 아니고 남자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연령의 차이를 초월한 젠더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선 그런 새로운 문화,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회든 또는 어떤 한 자그마한 국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인류 세계, 이 지구 전체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떠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한 관계, 국가와 국가가 서로 종속되지 않고 평등하게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질서, 그런 질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서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불가능하겠죠.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그럼 이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걸까요? 아마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도 있죠.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 학자가 있잖아요. 그이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의 특징에 독자들이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저도 아주 크게 공감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요소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돈이야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지식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명예야, 어떤 사람은 그건 가치야, 그렇게 여러 가지 답을 합니다만 하라리에게 물어보면 하라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국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인간은 뭔가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내면화하면서 그 내면화된 상상력을 진실로 생각하고 그 진실의 명령에 철저하게 따라감으로써 그럼으로써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즉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죠. 분명히. 물질이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쩌면 상상력에 의해서 사실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떤 형태,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역사적 진단입니다. 공감하시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된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반원형도 있고 그다음에 직선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게 된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이나 저 다 인간이니까요. 인간이 이런 건물을 짓게 된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이런 건물과 같은 물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것인가요? 상상해서 만든 것이지 결코 이런 형태의 집이 어디인가 있어서 흉내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것은, 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것은, 우리가 각종의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든 것은,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최적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경험이 앞섰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의 사물 경험 속에서 우리는 대상을 추상화하고 추상화된 대상을 다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다시 대수학적으로 계산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물체를, 그런 도형을, 그런 사회를, 그런 제도를 우리가 구현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라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바람이 강하다면 안 될 리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들어본다면 청동기 시대 이후 지구상 모든 곳에는 특권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00년 전에 그것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든 독일이든 인디안 사회든 그 어디든 이 다음에 어느 세월이 되면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귀족이니 왕이니 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지도자는 자기들이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밤이 되어도 남성과 여성이 전혀 한 가족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300년 전에, 400년 전에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건 미친 소리야.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인간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년 전에 누군가가 사람은 독수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동시에 그것도 수백 명이 함께 날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날개도 없는데 한 사람이 도수를 부려서 잠깐 나른다면 모르겠지만 도수를 배운 적도 없는 수백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날개도 없는 우리가 독수리보다 빨리 날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현실 아닙니까? 지금도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CO2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독수리를 흉내내서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행기라고는 상상을 가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듣기에는 전봉준이 꿈꾸었던, 손아중이 꿈꾸었던, 최시영이 꿈꾸었던, 최재우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들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은 특히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고 전환이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한다. 안 될 거라고는 믿음이 강할 때는 도저히 안 바뀌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이나 손아중이나 그런 동학의 훌륭한 지도자들과 훌륭한 스승들은 다름 아닌 바로 그런 점을 깊이 확신했기 때문에 목을 내놓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난 죽는다. 죽어도 괜찮아.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이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본 건 아니야.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이 목숨을 내놓겠다. 뭐 그런 거였겠죠. 너무 숭고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저는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뭐 1894년에 그렇게 들고 일어나봤자 다 죽기밖에 더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죽지 않은 거죠. 그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은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이기도 했지만 잘 헤아려 보면 어디 한국에만 이런 흐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에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서 그와 같은 질적으로 개선된 관계, 질적으로 달라진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유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